새벽 4시 서울중앙시장에 첫 불빛이 켜졌습니다. 순이는 이미 2시간 전부터 작은 생선가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은 생선들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아이고 추워. 순이는 입김을 호호 불며 고등어를 얼음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런 추위에도 익숙해진 지 오래였죠. 순이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에서 김치를 파는 영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이는 피곤에 젖은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야 하루 벌어먹고 사는 거지 뭐. 영자의 말에 순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열심히 사는 평범한 시장 아줌마일 뿐이었어요.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죠. 순이는 손에 든 칼로 생선의 비늘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칼날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한때 이 손은 샤넬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명품 보석들로 치장했던 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거친 일상에 익숙해진 손이 되어버렸어요. 비린내가 손끝까지 스며들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그녀의 냄새가 되어버렸죠. 아, 정말 지겹다. 순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생선 정리에 집중했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감상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었죠. 아침 6시가 되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고등어 얼마예요? 개당 3,000원이에요. 어젯밤에 부산에서 바로 올라온 거예요. 순이는 익숙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정말 싱싱하네요. 2마리 주세요. 네,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터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속이면 결국 자신만 손해라는 것이었죠. 여기 6,000원이요. 손님이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순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과거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한강뷰가 생각났어요. 프랑스 요리사가 직접 차려주던 아침 식사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던 남편 재혁의 따뜻한 미소.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같았습니다. 순이야,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 영자의 목소리에 순이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언니한테 말해봐.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니.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순이는 쉴 틈 없이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고등어 1마리요. 명태 2마리 주세요. 갈치 3토막만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2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방법이었어요. 자존심을 구겨가며 눈물을 삼키며 버텨온 20년이었죠. 순이 씨, 정말 대단해요. 단골 손님인 정 여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 다 키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있었고 시부모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아이들이 효자, 효녀라서 그래요. 순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생이고 소영이는 고등학생이죠? 네, 맞아요. 둘 다 참 착해요. 순이의 얼굴에 잠시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정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나가고 있어요. 순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장사는 한산해졌습니다. 순이는 잠시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등 뒤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항상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대학생이 된 아들 민준과 고등학생인 딸 소영.
그들만은 자신과 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좋은 것들을 사줄 수 없어서요.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또 명품 가방 자랑하더라. 괜찮아. 엄마가 벌어준 돈으로 공부 열심히 할게. 순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철든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우리 소영이. 순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울고 있을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 했죠. 저녁 무렵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순이는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10만 원 남짓한 순수익이었어요.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작은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순이야, 오늘도 수고했어. 영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언니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또 이렇게 만나겠네. 그러게요. 내일도 힘내봐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시장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순이는 우연히 강남 쪽으로 향하는 버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곳.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자신을 내쫓았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만 봤던 남편 재혁.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안 돼. 생각하지 마.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지금은 현재에 집중해야 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 아들 민준이 물었어요. 응, 괜찮았어. 순이는 언제나처럼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딸 소영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영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는 좀 쉬세요. 소영의 다정한 말에 순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순이는 싱크대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재혁과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예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민준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이에요? 글쎄. 복잡한 생각이야. 순이는 애매하게 답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엄마, 오늘 교수님이 제 발표를 칭찬해 주셨어요. 민준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최고야. 순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저도 오늘 영어 시험에서 98점 맞았어요. 소영이도 자랑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 소영이도 최고야. 이런 순간들이 순이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힘든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순이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순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순이는 반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순이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거든요. 이것이 순이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고단한,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어요.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채로요. 다음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생선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겨울 찬바람이 유독 매서웠지만 일에 집중하다 보면 추위도 잊을 수 있었죠.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순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생선들을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어제보다 좀 더 싱싱한 생선들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순이야, 벌써 왔네. 영자가 김치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언니도 일찍 오셨네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찍 나와야 해. 영자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상인들이 비슷한 처지였죠. 오전이 지나면서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아줌마, 오늘 고등어는 어때요? 아주 싱싱해요. 어젯밤에 올라온 거라 정말 좋아요. 순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3마리 주세요. 네,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순이는 능숙하게 고등어를 골라 포장해 주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장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순이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구경 삼아 시장에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성은 계속해서 그녀의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순이는 슬금슬금 그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 뭐지? 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성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가게로 다가왔어요. 혹시 김순이 씨이신가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순이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대한법무법인의 변호사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순이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변호사라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변호사요? 순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민 변호사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박 변호사의 말에 순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중요한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혹시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시장의 소음과 생선 냄새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명함도 제대로 된 것 같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잠깐만요. 순이는 옆가게 영자에게 말했어요. 언니, 잠깐 자리 좀 봐주세요. 무슨 일이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순이는 박 변호사를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에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간단한 의자 2개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여기서 말씀해보세요. 순이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박 변호사도 의자에 앉더니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혹시 이재혁 씨를 아시나요? 박 변호사의 첫마디에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혁이라니. 20년 동안 애써 묻어두려 했던 그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왜 그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건 아니시죠?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실은 이재혁 씨의 아버지 말씀입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대한그룹 이창호 회장님께서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이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니. 돌아가셨다고요?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밉기도 했지만 한때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의 유언장에 부인께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에 김순이 씨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박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20년 전에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이 회장님의 정식 유언장입니다. 봉투에는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공증을 받은 것이고
여기에 분명히 김순희 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지분과 함께 말이죠. 순이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순이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물었어요. 박 변호사는 유 원장의 해당 부분을 펼쳐 보였습니다. 대한그룹 지분 중 30%입니다. 30%요? 순이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그리고 현금 약 1천억 원 상당의 자산이 부인께 상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순이는 잠시 현실감을 잃었어요. 1천억 원이라니. 그녀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서 평생을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농담이 아니라고요? 네,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니까요. 순이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다만 상속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박 변호사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20년 전에도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재혁 씨와 그의 어머니인 박영순 여사입니다. 박 변호사가 답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다른 임원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주로 유 원장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그 사람들다웠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온갖 핑계를 다 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쪽에도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회장님이 유 원장을 작성할 당시의 의료 기록도 있고요. 정말요? 순이는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증인과 증인들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회장님이 남기신 개인적인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요? 순이는 궁금해했어요. 네, 김순희 씨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 원장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낯익은 시아버지의 글씨체였어요. 지금 읽어보셔도 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에는 시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편지의 첫 줄을 읽자마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전에 너를 내쫓은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고 재혁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그토록 차갑고 무정했던 시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내가 늙어가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재산도 명예도 결국은 허무한 것이더라. 순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와 아이들을 잃고 나서야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유산은 내가 너와 아이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작은 속죄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도 잠시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이 편지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가슴에 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소송에 대비해야 하고요. 순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그 사람들과 맞서야 한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약하고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싸워온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순이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가 우리 편에 있으니까요. 순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각오였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남기고 간 서류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은 벌써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서랍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1994년 25살의 자신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진했었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직접 벌어야 했던 그녀에게 도서관은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순이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처음 본 이재혁이 한눈에 반해버렸다고 했었죠. 순이야, 너 정말 예쁘다. 재혁이 처음 고백했던 날이 생각났어요. 도서관 뒤편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변변한 집안도 아니에요. 그때 순이가 대답했던 말이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전부야. 재혁의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던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재혁은 대한그룹 회장의 장남이었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탈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순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었죠.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순이는 애써 무시했어요.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아버지 이창호 회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지만 재혁이가 원하니까 받아들이겠다. 그 말에 순이의 가슴이 아팠지만 재혁이 손을 꽉 잡아줬어요. 괜찮아, 순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은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민준이와 소영이가 태어나고 재혁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을 무척 아꼈죠. 하지만 시아버지 이창호 회장과 시어머니 박영수는 처음부터 순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변변한 집안도 아닌 애가 우리 집에 와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의 마음은 상처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순이는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순이가 출산 후에도 자신의 일을 계속하려 한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격분했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밖에서 돈을 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체면이 말이 되냐? 결국 순이는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했어요. 꿈꾸던 직장 생활도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순이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 며느리 역할을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요? 2000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한그룹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회장은 모든 책임을 순이에게 돌렸습니다. 저 여자가 들어온 후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미신 같은 소리였지만 그들에게는 핑계가 필요했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은. 재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가 헛된 사랑에 빠져서 집안을 망치고 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2004년에 일어났습니다. 순이의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수술비 좀 도와주세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로 우리 집 돈을 쓸 수는 없다. 제발요, 아버님.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어요. 순이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애초에 너 같은 집안과 인연을 맺은 게 실수였어. 시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재혁과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당신도 결국 당신 부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순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를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었잖아요. 재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사랑했지만
부모를 거역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혁의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순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이혼하고 나가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은 두고 가야 한다. 순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양육권은 포기하고 위자료도 받지 마라. 시아버지의 조건은 가혹했어요. 그 대신 조용히 사라져라.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순이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아버님. 아이들만은.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였어요. 재혁은 그날 회사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비겁한 남자였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도망쳤죠. 엄마는 어디 가요? 민준이가 물었을 때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소영이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집을 나와야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몰래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결혼 반지만은 몰래 챙겼어요. 언젠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유일한 증거였죠. 집에서 나온 순이에게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고 친정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작은 고시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순이는 매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청소나 설거지 정도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3년 후에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중학생이 된 민준이가 먼저였어요. 엄마, 나는 엄마와 살고 싶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순이는 마침내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민준아. 순이는 아들을 꽉 껴안았어요. 소영이도 곧 따라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딸의 말에 순이는 또다시 울었어요. 엄마도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학력도 없던 순이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엄마, 손이 왜 이래요?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순이는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설거지 일이 끝나면 청소 일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이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계속되는 중노동에 순이의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생선가게 일을 알게 되었어요. 생선장사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생선가게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의 말에 순이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그럴 때마다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이제 민주는 대학생이 되었고 소영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요. 엄마,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도 동의했어요. 지금 다시 그 사람들과 맞서야 한다니. 순이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에요. 20년 전에 그 순진하고 약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싸워온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각오였어요. 2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순이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유언장과 편지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게. 순이는 다음 날을 기다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정민 변호사와의 정식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순이는 20년 만에 정장을 입어야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니 예전보다 조금 작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맞춰 입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소영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모습이네요. 민준이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래, 이상하지 않아? 순이는 거울을 보며 물었어요. 20년 동안 작업복만 입고 살아서 정장 입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전혀요. 정말 우아해 보여요. 아이들의 말에 순이는 조금 자신감을 얻었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순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에 도착했을 때 발밑이 휘청거렸어요. 이런 곳에 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법무법인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접수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박정민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는 김순희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접수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순이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곳곳에 걸린 수상 내역들과 화려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곳이네. 순이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박정민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말하는 투로 봐서는 상당한 경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김순희 씨, 어서 오세요. 박 변호사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각오는 하고 계시죠? 박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시작했어요. 상대방 측에서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순이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재혁 씨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박영순 여사가 공동으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재혁이와 시어머니가 함께 움직인다니.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요 논리는 무엇인가요? 순이가 물었어요.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치매나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할 거예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 사람들다웠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행히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창호 회장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받았던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요. 정말요? 순이는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언장 작성 당시 참석했던 공증인과 증인들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이 정신이 명료했다고 증언할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창호 회장이 남긴 개인적인 일기였어요. 이 일기는 회장님이 지난 5년간 직접 쓰신 것입니다. 박 변호사가 두꺼운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김순희 씨와 손자, 손녀에 대한 그리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순이는 일기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토록 차가웠던 시아버지가 자신들을 그리워했다니. 읽어보셔도 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민준이와 소영이 생각이 났다. 첫 줄부터 순이의 마음을 울렸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순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시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일기를 읽었어요. 이런 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실이 있어요. 박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며칠 후 첫 번째 법정 출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순이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박 변호사로부터 법정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주의사항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박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한편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재혁과 그의 어머니 박영순,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박영순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게 분명해. 하지만 이재혁은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그는 아버지가 말년에 순이와 아이들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설마 내가 그 여자 편을 드는 건 아니지? 박영순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우리 편이죠. 이재혁은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변호사들이 뭐라고 해? 박영순이 물었습니다.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법무팀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써서라도 이겨야 해. 박영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어. 법정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박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어요. 법원 계단을 올라가며 그녀는 20년 전의 그 굴욕적인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구걸하거나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되시죠? 박 변호사가 물었어요. 조금요.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상대방 측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재혁과 박영순,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들. 20년 만에 마주한 그들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특히 재혁은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재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순이를 쏘아보며 속삭였어요. 저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었네. 그 말이 순이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이창호 회장은 말년에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박정민 변호사는 준비한 의료 기록들로 그 주장을 반박했어요.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료 기록이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장도 의료 기록을 자세히 검토했어요. 이 기록들을 보면 치매나 정신 이상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상대방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들의 주관적인 증언보다는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겠죠. 재판장이 말했어요. 첫 재판은 박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순이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돌아보니 재혁이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재혁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의 대화였지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어요. 그들은 법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재혁의 첫 마디였어요. 순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지옥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아이들 걱정은 안 되던가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 하지만 순이는 그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후회요?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나요? 왜 아이들이 당신을 찾아갔을 때도 모른 척했나요? 재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간 것도,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어머니 박영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 재혁이 변명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 핑계를 대시는군요. 순이가 실소를 터뜨렸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 순이야.
재혁이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순이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너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했다고. 순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미 시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년에 많이 외로워하셨어. 재혁이 계속 말했어요. 민준이와 소영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너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유언장에 제 이름을 적어 놓으신 거군요. 순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재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나는 정말 바보였어, 순이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어. 순이는 더 이상 그의 사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늦었어요. 전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과는 관계없는 삶을요. 그녀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그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재혁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어요. 다음 재판에서 뵙죠. 순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카페를 나섰어요. 재혁은 혼자 남아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혁과의 대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담담했어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과거에 대한 마지막 정리가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시장에 들렀어요. 영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이야, 어떻게 됐어? 괜찮았어요, 언니.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순이가 법정까지 가다니. 영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언니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순이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장 사람들에게는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재판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은 이창호 회장의 주치의였어요.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매우 명료하셨습니다. 주치의가 증언대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치매나 정신 이상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뇌 MRI나 인지능력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일 뿐입니다. 주치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유언장 작성에 참여했던 공증인도 증언했습니다. 이창호 회장께서는 매우 신중하게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공증인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여러 차례 검토하시고 특히 김순희 씨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영순이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판장이 정중하게 제지했어요. 법정에서는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을 끝까지 들어보시죠. 공증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유언장 작성 이유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가족에게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니. 상대방 측에서는 반박 증인으로 가정의학과 의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진료한 적이 없는 사람의 추정에 불과했어요. 추정이나 가능성이 아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은 실제 진료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박정민 변호사가 이창호 회장의 개인 일기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이 지난 5년간 직접 쓰신 일기입니다. 여기에 김순희 씨와 손자, 손녀에 대한 그리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재판장이 일기를 받아보며 살펴봤습니다. 글씨도 또렷하고 내용도 논리적이군요. 일기의 한 부분이 법정에서 낭독되었어요. 오늘도 민준이와 소영이 생각이 났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순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내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기 내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애를 내쫓은 것은 평생의 후회다. 박영순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아버지의 진심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와 소영이에게 할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일기 낭독이 계속되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재혁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싶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순이와 아이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박영순이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이 그런 마음이셨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박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이 김순희 씨에게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되었어요. 순이야, 너를 내쫓은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너와 아이들에게 마땅히 돌아갈 것을 돌려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순이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질문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나갈 때 모든 연락을 차단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유산을 받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제가 받을 권리가 있다면 당당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상대방 변호사가 계속 물었어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순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답변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굴복할 수 없었거든요. 박 변호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소송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어떠신가요? 복수나 원망이 아닙니다. 순이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단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재판이 그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일주일 후로 정해졌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이의 뒤를 시장 상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을 알고 응원하러 온 것이었어요. 순이야, 우리가 응원한다. 영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리 순이가 해냈어. 다른 상인들도 박수를 쳤어요. 순이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시장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영자가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날 저녁 순이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소영이도 기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판결이 나와야 정말 끝나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의 말에 순이는 뿌듯했어요. 일주일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어요. 시장 아줌마의 천억 상속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이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정의가 승리하길 바란다. 서민의 승리를 보고 싶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것 아니냐. 20년 만에 나타나서 유산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 순이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씁쓸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판결 선고일 전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순이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하늘에 맡기자. 새벽이 되자 순이는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법정 출석이 될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일찍 일어나서 엄마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파이팅! 민준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우리는 엄마를 믿어요. 소영이도 힘을 주었습니다. 순이는 아이들을 꽉 껴안았어요. 고마워, 내 새끼들아.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순이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어떤 결과든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미 충분히 싸웠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박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박 변호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법정에 들어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언론인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아줌마의 천억 상속 소송이라는 제목으로요. 순이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마음은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나는구나. 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지금부터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2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신 이상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제출된 의료기록과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순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이창호 회장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재혁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특히 회장의 개인 일기와 편지는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따라서 본 법정은 고 이창호 회장의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이긴 것이었습니다. 피고 김순이에게 대한그룹 지분 30%와 현금 1천억 원을 상속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떨어지자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순이는 잠시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정말 승리한 것이었어요. 20년 만에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박정민 변호사가 축하의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김순이 씨.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뒤에서 시장 상인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이야, 정말 대단해. 영자가 소리쳤어요. 우리 순이가 해냈다. 다른 상인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반면 상대방 측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박영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확신했던 승리가 완전한 패배로 바뀌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이를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순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순이는 간단히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순이를 위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평소 그녀가 일하던 생선가게 앞에 간단한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순이야, 이제 부자가 됐으니 우리 잊지 말아야 해. 영자가 농담을 했지만 순이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언니, 전 어디 가지 않아요. 이곳이 제 집이에요. 순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1,000억 원을 상속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지. 영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피보다 진해. 며칠 후 순이는 아이들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민준이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너무 큰 돈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이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살 거야. 다만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거야. 그녀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상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고생해온 상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자신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민준이가 찬성했어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소영이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며칠 후 대한그룹 본사에서 순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사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이었습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정식 주주로서 회사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오는 곳이구나. 순이는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임원들은 어색해하며 인사했습니다. 이재혁도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기 힘들어했습니다. 순이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20년 전에는 쫓겨났던 자리에 이제는 당당한 주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희 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장 대행이 소개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순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순이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직원 복지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회사가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이의 말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순이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저 멀리 자신이 20년 동안 일했던 시장도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는 큰 불꽃이 되어 있었어요. 순이야. 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혁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20년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재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그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는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며칠 후 순이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라 투자자로서였어요. 그녀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순이야, 정말 고마워. 영자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족이 되어주셨잖아요. 시장 곳곳에 순이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어요. 낡은 시설들이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인들을 위한 휴게실도 만들어졌어요. 이제 정말 일하기 좋아졌다. 상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순이 덕분이야. 그날 저녁 순이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어요.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에서 만든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이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순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희망시장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좋은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녀의 첫 번째 사업장은 당연히 중앙시장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손님들은 평범한 서민들이었어요. 그들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도우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어르신이 순이에게 말했어요.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도움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거예요. 순이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혼자 시장을 걸었어요. 조용해진 시장에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채로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했어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고생이 오늘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옛 생선가게 앞에 섰어요.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방법, 꿈을 잃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순이는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예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소영이. 아들 민준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엄마 뉴스 보고 부러워했어요. 최고의 엄마예요. 순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제 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삶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빛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순이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2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햇살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날들만 남았을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으로요.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을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순이는 마지막으로 다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